공정한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대선 레이스의 균형 잡힌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떤 얘기를 해볼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지율 정체가 길어지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게 하나하나 히든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꺼내 들었는데 일단 맞습니다. 먼저 좀 보시죠. 네. 정치권으로 분류되어 소위 치륜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맞지 않겠습니다. 네, 주제는 결단으로 잡아봤고요. 정성호 의원의 기자회견은 어제 있었던 맞습니다. 기자회견이고 오늘 또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렇죠. 있었죠. 이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측근들도 연이어서 이런 결단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치륜회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고 그리고 백의조문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효과가 있을까?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상승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이 기류를 며칠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송영길 대표의 아주 결단의 기자회견도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없이 어찌 보면 좀 단독 행동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당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안이 따라갈 수도 없는 민주당이고 선대위입니다. 그래서 기류는 흐름은 가는데 문제는 이제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소위 7인회. 경기도 지역 내에 현역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고요.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 그런데 문제 기득권 내려놓는 건 임명직 안 맡겠습니다 하는 것은 DJ 정부 거슬러 올라가서 YS 정부 때도 가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고자 저런 결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엔 약해요. 이재명 후보가 뭐 보수 정치를 하는 굉장히 오래 이제 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송영길 대표는 좀 파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 쇄신, 정치 혁신의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5선 이상 5선이 나오고 했었는데 9선까지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 근데 이제 그런 직업 정치인들 좀 없게 하고 이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로 순환을 시켜주자.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청년 정치를 좀 만들어가자.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다 보니까 민주당이 연로해 보이는 나쁜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청년 정치에 물꼬를 트겠다. 이런 것도 담겨 있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쇄신하겠다 하고 자신은 출마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나부터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단계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86그룹이 너무 기득권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86그룹은 좀 용퇴해라. 86그룹 용퇴론.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화답을 했어요. 이미 서울시장 출마할 때 나는 불출마 선언했다. 그 약속 지키겠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게 꼭 원외 인사가 아니어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86그룹들이 송영길 대표의 이러한 강한 쇄신안에 부응하면 조금 분위기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내려놓긴 하네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당내부에서 이제 분열의 파열음이나 잡음이 나오면 이거 쇄신하려다가 갈등만 커지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소재도 분명히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는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86그룹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물러나겠다, 내려놓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지율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쪽에 좀 효과가 있게 될지 여기도 좀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양대 이 진영이 다 총결집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지지율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재명 후보의 고민은 이게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참 정체돼 있다. 뚫고 올라가질 못한다. 이게 고민이고 윤석열 후보 쪽은 오히려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또 고민이에요. 오를 때는 치고 올라서 참 좋은데 또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럼 앞으로 남은 40여일 동안 혹시 또 하락 국면이 있으면 이 윤 후보 이 선대본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정체, 한쪽은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중도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예요. 중도 표심은 심지어 한 명이 더 있어요.
안철수 후보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쇄신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쇄신안, 또 이재명 후보의 뭐 어제 눈물, 감성 호소, 네. 이러한 것들이 주로 지지층은 함께 열광하거나 감동할 것이고 반대층은 무엇을 해도 쇼다 또는 비판 일색일 것인데 가운데 남아있는 중도층이 얼만큼 민주당의 이런 쇄신안에 마음을 열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지금 스스로 이재명 후보는 앞서서 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부동산 정책, 사죄하고 있죠. 또 민주당이 내로남불이 있었다. 이거 인정하고 있죠. 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일부 사과의 또 의견 표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당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예. 이제 당이 움직여요. 네. 그런데 정부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임기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또 어느 역대 정부에 비해서 지지율이 괜찮습니다. 레임덕이 없는 정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와 또 그것을 밀어야 하는 당의 차원에서는 차별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당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도층에는 일부 반향은 있을 텐데 문제는 진폭이죠. 높기를 바라겠죠, 민주당은. 근데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이것은 앞으로 쇄신안이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도의 수준이냐, 몇 사람의 그냥 이제 강한 발언으로 끝날 것이냐, 요걸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 중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네. 최근 뭐 읍소를 하고 절을 하고 네. 또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 이른바 감성 정치의 모습들을 현장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것 또한 또 어떻게 어떤 효과로 이어지게 될지도 네. 관심입니다. 요거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제 이 선대위 내에서 그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외부 영입 인사예요. 네. 우리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잘 아는 예능 김영희 PD죠. PD, 예. 김영희 PD가 이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다 보여줬다. 그게 뭐냐면 논리적인 모습, 달변가, 그리고 정책 현안을 뭐 곳곳에 다 알고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게 사이다라는 좋은 별명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 대선판에서 다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도자상이 좋지만은 않다. 그 못 보여준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김영희 소통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는 겸손한 모습, 좀 자기를 낮추는 모습, 또 하나는 좀 감성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이게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지고 있죠. 절하는 모습, 읍소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눈물을 몇 번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우리가 펑펑 울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까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가장 크게 많이 울었는데 물론 이것은 본인 얘기예요. 형수 욕설과 관련된 뭐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것도 좀 내비쳐졌고 네. 또 상대원 이 성남에 있는 시장에 가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보낸 곳, 뭐 부모님과 이 저 누이들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데 항상 감성 정치는 이래요. 도를 넘으면 역치 효과라고 해서 부작용이 나요. 독이 됩니다. 근데 적정한 수위에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 정치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습니다. 지지자들은 아마 함께 눈물을 흘렸을 거고요. 반대자들은 눈물 쇼냐 또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보시기에는 네. 지금은 도를 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미쳤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진정성 있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이야기거든요. 남의 이야기에 저렇게 울었으면 저건 설정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 안 그래도 형수욕설 때문에 계속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참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막히거든요. 아 이거 참 지금 이 고인이 되신 어머니, 큰형님.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은 없는데 자꾸 과거 가족사, 아픈 가족사가 끌어올려지니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이야기에서 울컥한 것은 뭐 진정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양 진영의 시각은 정반대다. 중도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중도 시민들 중에는 힘들게 살았네. 그러니까 어제 흥미로웠던 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이 가족사의 아픈 눈물.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 발표하면서 힘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한쪽은 눈물이었고 한쪽은 힘이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안보 공약이었고 이쪽은 자신의 이제 과거사의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이었는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역학작용은 항상 좀 상대적인 측면도 있다는 네. 걸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정을 굳이 마치진 않았겠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좀 판단의 그렇죠. 기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결단의 기로에 네. 서 있는 상대 국민의힘 쪽 인물들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깐 보시면요. 홍준표 의원이요. 네 발로는 못 나가겠고 윤핵관들이 준동해서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종로의 공천권을 가지고 네. 윤석열 후보와의 회동 이후에 예기치 않았던 뭔가 이 네. 결론대로 네. 흘러가면서 안 만나니만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원팀이냐 아니면 원톱으로 가느냐. 그렇죠. 과연 홍준표 의원과는 어떤 관계로 남은 40여일을 만들어 가느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지나간 버스가 됐다. 지난 이제 윤 후보와 이제 홍 의원의 2시간 반 회동에서 그 결정이 났어야 해요.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이 비슷한 장면을 몇 번 본 것이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할 때 만나서 회동했는데 사실상 결렬이 됐죠. 네. 근데 나중에 이준석 대표와 급화합이 되면서 울산 회동 때 갑자기 이제 김종인 그랬죠. 이 총괄이 들어오게 됐죠. 그랬다가 또 김종인 총괄은 해촉하기 전에 본인이 나간 모양새가 됐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거의 뭐 탄핵당하나 했는데 급 이제 화합이 돼서 선대본은 지금 이렇게 이제 40여일 갈 겁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큰 변수는 없는데 마지막 남은 고리가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네. 이들을 합류시키면 분명히 시너지가 납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버스가 지나갔다. 그런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좀 강한 요구를 했죠. 이 홍 의원이. 첫 번째는 국정 수행 능력을 확실히 보여달라. 처가의 어떤 문제들, 비리 엄단한다고 좀 발표해달라. 근데 이거는 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네. 그것도 윤 후보에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이야기예요. 조언이라고 봐요. 근데 마지막에 하필 홍준표 의원 얘기로는 뭐 2시간 반 분위기 좋았고 1, 2분 이야기한 공천 이야기가 그것도 당 잘 되라고 자기가 뭐 이 비밀리에 어떤 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좋은 인물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신선한 인물을 천거했을 뿐인데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몰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화가 난 것은 이 공천 이야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고 이거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비공개 회동에서. 그리고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마치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구태. 그리고 이것을 말한 인물이 권영세 사무총장 겸 선대본 본부장이라는 점이 더 아마 홍 의원은 놀랐을 거예요. 외곽에서 공격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딱 이제 선대본의 중심에 있는 2인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 이것은 윤 후보와 교감 없이 얘기했을 건 아니고 나를 쳐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복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마 내 발로 또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될 텐데 그렇게 내가 싫으면 당이 나를 쫓아내시오. 나는 감수하겠어.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딱 확정된 건 아닌데 안철수 후보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쩌면 공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예. 뭐 연락도 하고 또 호평도 하고 앞으로 뭔가 이제 이 외곽에서라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습해야 되는데 다시 끌어안기는 시간이 너무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청년의 꿈, 그냥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지고 홍준표 의원은 나름의 이제 청년 세력을 규합하는 별도의 마이웨이, 자기 정치로 갈 수 있다. 대선에는 어쩌면 이제 이 윤 후보에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 극적인 이제 여기서 전환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윤 후보 측의 선대본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쉬운 거는 홍 의원보다는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네.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없이도 마이웨이를 갔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시점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은 지금 이 기세 기류라면 김건희 씨 배우자 녹취록도 이제 뭐 터지고 했는데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반사 이익은 가지 않는 것으로 그럼 하나 신경 쓰이는 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 정도예요. 과연 야권 단일화가 지금은 변수인데 설명절 지나서 이게 상수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한때 치솟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자릿수로 굳혀지긴 하지만
이게 10%대 중후반으로 치솟지 못해요. 네. 잠깐 올라갔었지만 이런 정도 상황을 본다면 해볼만 하다예요. 현재는. 설명절 민심을 쭉 한번 모니터링하고 불안하면 단일화에 대한 물밑 작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마 윤 후보를 이제 원톱으로 뭉쳐 있는 이 아마 지지층 또는 측근 그룹에서는 밀고 간다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돼서 한 번쯤 중간 판단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엔 이제 본선거 기류로 들어가는 것이 40여일이라고 하지만요. 이게 사실 설명절 지나면 2월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달여 남은 거고 3구 대선이라고 하지만 이 사전선거가 전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여 남은 건데 이 2월 13일, 14일에 후보 등록하고 2월 15일부터 불과 선거운동 한 3주 하는 걸 생각하면 예.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내부 봉합, 수습할 시간은 없다. 민심 하나 더 잡아오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 물론 그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게 됐다면 야 천군만마다 날개를 달았다 이런 수식어를 썼을 텐데 예, 아마 좀 폄훼하면서 없이도 간다. 그래서 지금 물밑으로는 홍 의원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예. 언젠간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흘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 의원이 이걸 받아쳐버리면 아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아마 끝까지 좀 이 아픈 이가 되지 않겠는가 관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죠. 지금까지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